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처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 부장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수업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찐시황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 흐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싸게 살려고 하고 또는 높게 팔려고 많이 고민들 하시죠?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내가 매수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의 예상으로 주식을 매수했겠죠. 주가 빠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 주가 올라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 주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사람마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는 30% 많게는 50%까지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산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2, 3%, 3, 4%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절대 수익률의 구간을 판단해 볼 때 2, 3%는 스킵해도 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주가 수익이 목표로 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20, 30% 또는 30, 40%의 수익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조금 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찐시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일찍 시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나 하루 늦게 시장을 평가해서 판단하는 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늘은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내일은 주식이 빠질 거라고 판단하는 이러한 시황은 시장을 읽어내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약간 제가 추구하는 방법에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시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하루 앞당겨서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라는 측면의 내용을 전파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관련 시장 흐름과 전체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에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반등. 주가가 2,500 전후로 해서 바닥 찍고 1차의 반등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제 오늘 시장은 좀 출렁이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 유효 구간, 어디까지 반등이 나타날지 기본적인 틀은 제가 이전 찐시황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여러분께 주지시키는 내용으로서의 설명을 드리고요. 유효 구간과 해당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핫 이슈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마감한 이후에 5시 20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망과 그리고 시장의 영향도에 대한 분석. 만약에 실적은 좋았는데 시장 반응 현상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상황과 달랐을 때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내에서 가장 큰 이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미중 갈등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상황 하에서 최근 세계 경기 자체가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큰 옆집에서 싸우기 때문에 새우 등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몇 군데에서 지금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 여러분께 오늘 자세하게 한 방에 해결해 드리는 설명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환을 판단하는 각종 선도지표, 선행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선행지표에 대한 흐름들,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행지표의 판단 근거, 이 부분을
판단해서 우리 주시장이 영향을 받고 거기다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지표를 먼저 우리가 장중에 보면서 투자의 시점을 잡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선행지표에 대한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크게 네 가지 이 부분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다른 부분들은 다 스킵하시고요. 기존에 이제 주가 빠질 때는 이런 패턴이다. 그리고 바닥 짚고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A와 B형이 있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으로의 흐름입니다. 상단부에 빠지는 과정에서의 흐름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단부 최근 25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저점 찍어줬기 때문에 저점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68,000원까지 반등. 그러면서 하이닉스를 설명드렸죠. 외국인 기관들이 뭐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로 매수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었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포인트는 2,560포인트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진행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장중 그림이지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2,560포인트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목표 지수로의 단기 고점을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그 단기 고점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지저항선은 이평선이나 여러 가지 보조지표에 대해서 지지저항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부분에서의 지수 영역이 지지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앞전 주가 흐름에서 2,560포인트가 상당히 치열한 매매 공방의 구간에서 가격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또 지수를 분석하다 보면 주가가 아침 시초가 되면 갭을 주면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갭이라고 하면 시초가 뭐 예를 들어 2,500포인트 전일 종가로 끝났는데 2,530포인트 빵 떠서 시작하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아주 작은 소형주의 경우는 갭 매꿈 현상 없이 계속 올라가는 또는 계속 빠지는 갭은 하단갭 상단갭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종합지수나 대형주나 그리고 일정 거래량이 수반되는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대부분의 패턴은 갭을 주면 갭을 메꾸려는 성향의 주가 습성이 있습니다. 최근 내에서 그 하단 갭 아래로의 갭이 한번 발생했죠. 종가와 다음날 시가가 떠 있는 상태에서의 갭을 발생시키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장중에 아래꼬리나 윗꼬리를 달면서 장중 일간 동향에서 갭 메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갭 메꿈 현상이 없었을 때, 갭을 동반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주식은 갭을 메꾸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갭 메꿈 현상에서의 성향이 있냐면 전날 종가 대비해서 다음날 시가가 떠서 시작했을 때 또는 하락으로 출발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에 대해서 선도 세력, 주포 세력 이들이 다시 끌어올리거나 다시 끌어내려서 주식을 매집하거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갭 메꿈 현상 자리에까지 주가가 움직이는 일반적인 성향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으로의 지금 장의 목표 지수 구간을 2,560포인트 지점을 상승 목표체, 단기 상승 목표체 흐름의 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시장 흐름에 대한 전체 그 움직임 자체를 1차의 상승 과정에서 2,560포인트까지 움직이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늘 지수 상황 측면에서 흔들림의 상황이 진행이 되었지만 여전하게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에서의 위치이다라는 점 오늘 장의 흐름으로의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A, B형이 있는데 A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확률로의 시장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A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68,000원까지 가는 흐름에서의 그 지수 영역의 진행 과정이 나타날 것이고, 이 B 구간에서는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바이오 테마 종목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C 구간에서는 시장이 전환 포인트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가 시장의 패션이 바뀌는 최근까지는
테마주 중심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죠. 초전도, 맥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또 부분 테마가 만들어지면 장중 흔들림, 그 움직임의 그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어느 정도 조정 과정에 진입을 하는 형태에서 대형주가 그 자리를 메꿔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지점이 C 구간에서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부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장 그리고 지금의 그 시장 움직임의 지점은 여전하게 반등 구간에서 흐릅니다. B 구간, 이 구간이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이 B 영역에서의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 구간의 흐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중요합니다. 내일 시장이 정체되고요. 월요일까지도 시장이 어떤 센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B 형태, 이 B 형태로 시장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상 보면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장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시장 상황이 되게 되면 대략 요 정도 지점이 되겠죠. 등락이 만들어지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찐시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시간이죠. 정확하게 시장의 변곡점 지점에서 주식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B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찐시황 코너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구나. 기존에 상승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했고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웠었는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전환하는 상황, 내가 예상했던 부분과 좀 다른 각도의 흐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식을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점은 다음 주 목요일 찐시황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은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A 구간의 흐름으로 대응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 실적 발표 지점을 주가의 변곡점으로 최근까지의 상황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해당 일의 주가가 대략 한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댓글창에 엔비디아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답변을 드린 게 100% 더블이 나셨으면 200%까지도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 많이 먹는, 수익이 많이 나는 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조금 잘하는 사람은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고, 중간 잘하는 사람은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진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끝까지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지점이 그 5월 26일이네요. 5월 26일에 이제 실적 발표 장 끝나고, 그때도 5시 20분에 발표했을 겁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이제 본장에서의 주가 반영되는 흐름에서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판단했던 것이 엔비디아의 전체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고요. 서버용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1월부터 AI 관련 테마가 만들어졌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 3, 4가 1분기입니다. 통상적으로 1, 2, 3호를 이제 1분기로 많이 잡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를 항상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하고 나서 시차를 두고 그 다음 달에 그 실적 발표를 합니다. 2, 3, 4월이 이제 1분기고 4, 5, 6이 2분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2, 3, 4, 5, 6, 7이죠. 5, 6, 7. 7월까지의 실적을 반영을 해서 8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기업에도 늦게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죠. AI 관련 테마를 보게 되면 1월부터 가장 핫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나도 AI에 투자를 하겠다, 나도 AI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그 공언을 하고 기업들이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던 시점이 5, 6, 7월입니다.
7월 초까지. 뉴스에 보게 되면 구글이 AI, 그리고 애플이 AI, 뭐 그 직원용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등등의 모든 기업들이 AI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5월, 6월, 7월 초까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당연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 대비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2분기를 대부분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52% 증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1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52% 증가 내지는 이보다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1분기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아주 강하게 갭 상승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 똑같은 흐름에서의 주가 내용의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가 주식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죠. 하지만 주가 패턴은 동일한 형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 지난 1분기에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때 한 단계 상승했고요. 딱 고점 돌파 상승했고요. 그리고 눌림목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갭으로 뛰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넷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차는 이 기간 대비 좀 길긴 하지만 눌림목 과정에서의 기간화 과정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주가가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죠. 갭 상승은 아니겠지만 부분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영향도는 하루 구간에 있어서 급등으로의 시장 영향력을 주는 상승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기간차를 두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의 주가 상황이 호전되는 흐름으로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기준 일을 지점으로 해서 급등해서 이전과 같이 시장에 크게 하루 이틀에 반영이 되고 끝나는 이런 장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고점 돌파하고 흐름이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로의 2분기 실적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으로의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흐름. 이미 주가는 어제 그제 7% 8% 올라가면서 한 번에 강한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났죠. 고점 돌파하겠다는 흐름입니다. 고점 앞두고 전일 올 새벽이죠. 한 2%대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눌림목이죠. 그래서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에서 엔비디아 흐름 전망,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넘어와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마 그 전체 시황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침 시황의 그 내용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미국의 상무장관이 중국을 28일부터 30일까지 다음 주 방중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경향이 바꿀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방문이 타이틀로 들어간 시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시황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잘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기업에 대한 흐름보다는 시장이 이 흐름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변곡점에서의 주요 이슈를 딱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간에 계속 치열하게 무역 분쟁, 정치적인 분쟁, 또 군사적인 분쟁을 만들어내가면서 위기감을 발생시켰죠.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새우 등 그동안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왜 이러한 그 싸움의 발단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패권주의, 내가 1등이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1등이고 2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2등 국가가 미국 GDP 총 생산량 대략 한 26조 억 달러라고 합니다. 1년 GDP가 26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경, 5경 그 정도 될까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미국 GDP의
대략 65% 정도 비중의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미국이 27조 억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이 한 19조 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수시로 변하니까 아마 제가 작년 데이터를 대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냐면요. 1980년대에는 영국이 전 세계 G2였습니다. 미국의 GDP의 거의 40% 육박하는 수준까지 영국이 미국을 뒤쫓아왔죠. 이때 영국의 철강산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생산 시설이 풀 가동되는 가운데에서 GDP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영국을 IMF에,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 들어갈 정도의 위기를 만들어냈고 크고 있는 영국을 눌러버렸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어떤 나라가 G2로에 부상을 했을까? 일본입니다. 일본. 80년대에는 영국이고요. 90년대에는 일본입니다. 이때 일본이 초호황기였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하와이의 땅을 일본 기업들이 다 샀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의 굉장히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일본 겁니다. 이것도 일본 사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일본의 그때 초호황 시절에 그 당시에 일본의 이제 전자 제품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죠. 자동차 마찬가지고. 그때 워커맨, 소니 워커맨,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건데요. 아이와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자제품 전 세계를 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GDP가 마찬가지로 미국 GDP의 40%까지 육박하는 수준까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어땠습니까? 30년 잃어버린 일본의 경제를 많이 떠올리시죠? 일본을 여기서 프라자 회담, 네, 여기에서 일본 엔화 가치를 강제로 시키면서 일본의 경제가 30년 동안 침체죠. 침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게 90년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어땠습니까? 러시아, 소련입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러시아 경제가 원자재 기반으로 해서 이 당시에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이 당시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G2로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 미국이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G2로의 GDP 50%까지 육박하는 국가 성장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단연 1등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GDP 65%까지 올라왔죠. 왜 65%까지 올라왔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중국 경기가 초고도 성장을 만들어낸 게 2004, 5, 6, 7, 8 이때 중국 경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을 딱 잡아야 되는 시기에 미국이 금융위기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2008년, 9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자국 경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40%, 50%, 60% GDP 수준까지의 중국이 따라붙었고요. 지금은 G2라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어떻게 지금 뭐 눌러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견제를 합니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는 형태로의 미국의 정책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흐름이 최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2007년, 8년 이때 GDP 50%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에 대한 왜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지에 대한 배경이었고요. 이제 시간차를 2017년도로 되돌려서 견제하는 상태에서의 진행입니다.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 과거 영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완전히 IMF나 어떤 위기의 상황으로 밀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견제를 계속해야 되겠죠. 견제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견제의 방법이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무역 보복 상무부에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중국이 그 세계 무역 시장의 교란종이다, 생태계 위협종이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관세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2017년 8월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3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굉장하죠. 원래 물건 가치에 35%를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해서 물건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그럼 중국 물건 안 사죠. 초기에 이제 중국을 압박했는데 중국이 영향력이 그 뒤로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왜? 이미 시장에 중국 물건이 깊숙이 모든 요소에 그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물건을 안 쓰고는 생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품목 상황에서 제외시키고 뭐 이런 과정에서의 뭐 1년에 몇 년 동안의 그 시장 상황이 진행됐죠. 이때 우리나라도 사드 또 성주에 배치하고 뭐 견제하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새우등 터지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게 바뀔 만한 지점에서 이슈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앞서 지난 목요일 시간에 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용인하고 중국의 위기 상황을 계속 부각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시장에 뿌리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포감, 위기감, 안전자산으로 돈이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달러 강세가 하는 것이 그리고 위안화가 반대로 약세로 가는 것이 이 위기감 상황에서의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2022년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죠.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 G20 정상회담 기점으로 해서 2023년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 3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G20 정상회담 때 얘기가 나왔던 게 23년 초에 미국 국무장관을 보내서 뭔가 좀 더 긴밀하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에서의 G20 정상회담에서의 서로 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돼서 미중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 국내 주시장도 살아나겠다라고 판단했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인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핵심적인 조건은 미국 채권을 사달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중국에 대해서 관세 유지되는 부분도 철폐하고 그간에 너희가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정치적 부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줄 테니 우리 연준이, 우리 미국이 코로나 상황 하에서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냈고 달러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됐는데 이 채권 발행한 물건을 너희가 좀 사줘라. 왜? 전 세계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 일본, 중국이 달러 표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사달라. 우리가 너희 넘길게. 이때도 금리가 좀 좋았죠. 상황 면에서 이전 상황에 대비해서 중국이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걸 우리가 왜 사? 너희 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정찰풍선이라고 하는 기존에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을 부각을 시키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위기감을 딱 조성을 했죠. 그래서 2월에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스케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기 국면이 계속 진행된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연준에서는 채권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최근 6, 7, 8월에 일련의 변화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6월에 누가 갔나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죠.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정찰 풍성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위기감이 진행됐던 부분 우리 어느 정도 해소하자라는 서로 간 합의를 만들었고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 너희 패권에 도전할 필요 의사가 없고 우리는 양자 G2로의 그 정치적 안정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정찰 풍선과 정청 이슈는 여기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7월엔 누가 왔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JP 모건 회장들이 다 방문했죠. 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만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앨런 재무장관이 방문했죠. 앨런 재무장관이 딱 가서 이제 채권 사달라고 이제 영수증을 딱 내놨습니다. 채권 좀 사줘. 시진핑 못 만났습니다. 앨런은. 중국 여기서도 우리 채권 살 여력도 없고 우리 살 생각도 없어. 쭉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판단할 때 너 이거 봐라. 그래도 안 사줄 거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너희에 대해서 완화된 기조의 센스를 취했는데도 안 사줄 거야? 그래 한번 너희 당해봐. 너희 우리 채권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럼 채권 가격을 우리가 떨어뜨려 볼 거야. 어떻게 떨어뜨려? 금리를 올리면 되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나는 이미 미국 채권을 기존에 2% 또는 3%, 1%의 보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위기 상황으로 조성된 미국에 대한 그 선호도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로 진행이 됐죠. 누구나가 경제 상황 불안하고 정치 상황 불안하고 위기 국면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는 보통 금을 안전자산에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금을 사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올 때는 미국 채권과 달러를 사야 됩니다. 달러를 삽니다. 통상. 그러면 돈이 달러로 모이게 되면 달러 강세가 됩니다. 강해집니다. 돈 가치가. 그러면 이종통화, 반대통화들은 약해지죠. 그나마 우리 원화는 그나마 안정적인 겁니다. 최근에 1260원에서 1340원까지 올랐죠. 지난해 고점이 1444원입니다. 일본은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엔화는 최근 145엔까지 올라가죠. 지난해 최고점, 우리가 1440원이었을 때 고점이 일본에는 150엔이었습니다. 거의 지난해 고점까지 육박해 왔습니다. 중국은 고점 거의 돌파했죠. 약간 돌파 수준에서의 상황이지만 73.5 위안까지 73.6 위안까지 최근 움직였다가 73, 72엔 위안까지 지금 안정화 일부 돼 있거든요.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한 일본과 중국이 통화가치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까? 통화가치가 약세로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원화가 1,500원, 1,600원, 1,700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유입시켜야죠. 근데 통화가치가 약세로 되면 외부 자금 유입이 안 됩니다. 돈이 나갑니다. 계속.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경기 부양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이번 주죠.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15를 하려고 했거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런데 부동산 상황에 대한 위기가 시장에 팽배해졌기 때문에 0.1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마지막 히든카드를 썼죠. 우리 상무장관을 너희 중국에 보낼 테니까 그간에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싸웠던 부분을 해소해. 좀 얘기해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연이어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중국 방문 뭐 많이 했겠지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제 기억으로는 2017년, 2018년 요즘에 국무장관이 한번 방문했었고요. 상무재무장관은 2017년 이후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6, 7년 동안. 중국 방문 안 했습니다. 무역분쟁 이후에. 지금 상무, 재무, 국무장관이 방문했던 것은 6, 7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올해 11월에 에이펙 회담이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러면 사전 포석 단계에서의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이 상무재무 국무장관이 미국에 일본 중국에 가서 어느 정도의 조율하고 우리 이제 화해하고 내년에 우리 대선이 있어. 그래서 대선 전에 우리 경기도 좀 살려놔야 돼. 너희 중국도 지금 부동산 위기이고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원활하지 않지. 그러면 우리가 화해하고 너희 물건 많이 사주고 너희도 수출 많이 하고 이런 흐름에서 너희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시진핑 너희 체제도 안정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기존에 싸웠던 부분 좀 같이 붙어가자라는 측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스케줄 상에서의 상무장관 그 방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미국의 상무장관 중국 방문은 28일부터 30일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앞서 6월과 7월에 국무장관, 재무장관에 가서 매듭 지어지지 못했던 부분을 최초에 2017년 8월에 그 무역 분쟁을 발현시켰던 상무장관이 가서 이 부분을 매듭 짓고 11월에 에이펙 회담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화해를 하고 그 전 단계에서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 나타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9월, 10월 즈음에서 전화하는 이러한 내용에서의 스케줄상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판단하는 오늘 기사 내용에서 아주 주요하게 판단한 내용에서의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 전체 미국과 중국의 이 부딪힘, 이 분쟁, 박싱 관련한 내용을 한 방에 쫙 해서 최근까지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스케줄 간의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내용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시장 오래 있으면서 이 전체 국가 간의 또 경제 상황에 대한 동향들을 판단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맞지만 이거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 기어가 맞물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맞물려가는 시장의 상황과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항생지수입니다. 중국 경기가 우리 경기에 연동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반도체의 30%이고요. 하이닉스는 50%가 넘고요. 그리고 대중무역 규모 측면에서 최근 수출은 500억 불 전후로 해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지난해에 비해서 줄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 유지하고 조금 나아지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은. 다만 우려스러운 건 무역 수지죠. 최근 두 달 약간의 흑자가 났습니다. 10억 불대 흑자가 났지만 아직 무역 수지 측면에서 흑자 규모가 우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지 규모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중국 무역 수지에 적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중국 무역 관련해서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국 시장이 좋아야죠. 그럼 중국 시장이 어떤 흐름에서의 지금까지의 반응을 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해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주가의 바닥을 찍고 상승했던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6월.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위아래 이렇게 해서 흔들림의 과정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되었던 상황 하에서 중국 시장은 먼저 빠지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이때 G20 기대감이었죠.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풀릴 것 같아. 아니면 풀릴 뭔가 그 시그널이 만들어질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중시장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이때. 그리고 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정찰 위성, 정찰 풍선 과정으로 주가 빠져버렸죠. 이때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때죠. 전 세계 증시가 2023년 들어와서 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 빠져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이 과정 1, 2, 3월 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4, 5, 6에
전체 시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형태에서의 위기감 조성으로 인한 항생주 하락이 나타났었죠.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상무장관이 매듭 지어주는 결자해지 차원에서의 매듭을 풀어주는 상황의 진행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바로의 흐름의 진행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8월까지의 흐름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9월장에서 조금씩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력, 오늘 상무장관이 가기 전에 27개 기업 단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그 수출 규제 기업 리스트에서 명단 제외한다라고 이제 하나의 선물을 주고 갔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의 대중국 관련 규제들이 계속 하나하나 완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경기도 좀 나아지고요. 미국 채권도 사줄 거고요. 못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경제 주시장도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9월, 10월 뭐 흐름에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시장 대비해서 개선되어지는 흐름의 모습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컨트리 가든에 대한 우려들을 시황에서 많이 얘기하죠. 컨트리 가든이 뭐 얼마의 부채가 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헝다 중국의 1위 부동산 기업은 헝다입니다. 이 컨트리 가든은 대략 한 5위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헝다의 부채 규모는 350조 원이고요. 컨트리 가든의 부채 규모는 250조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민간 기업, 주택 기업들은 다 정리할 취지에서의 지금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통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이유는 그간에 민간 개발 기업들이, 디벨로퍼들이 굉장히 투기적인 자본에 의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라고 중국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올 초에 얘기했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에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해서 운영했던 민간 기업들, 디벨로퍼들 전부 다 정리하고 국유화한다라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국이 의도치 않게 최근에 위기가 부동산에 터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 압박이 왔습니다. 규제, 제한 이런 부분으로 민간 디벨로퍼들을 제한했던 거죠. 그래서 컨트리 가든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이게 8월 초죠. 여기가 8월 1일일 겁니다. 8월 초일 겁니다. 8월 초에 해당 이슈가 불거지고 크게 빠졌죠. 한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가 안정적입니다. 물론 9월 초에 거래 정지된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뭐 열흘 정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해당 업체, 컨트리 가든 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으로의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정부에서 구제해 줄지 아니면 완전히 디폴트 시켜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디벨로퍼들은 다 정리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측면의 내용처럼 우리가 아주 불안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 민간 기업체들을 정리하고 나서 대규모 SOC 투자를 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투자 계획을 할 거고 이게 이제 동서수계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중국의 라인을 보면 이 중국의 동쪽에 산업 생산 시설이 다 있습니다. 원전도 다 있습니다.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 생산 시설이 동쪽에 너무 치중돼 있죠.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국에서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 10년 프로젝트로의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IT 산업 기반한 기업들을 서쪽, 신장 위구르 아니면 청두 뭐 등등등 있는 이게 아마 이 불모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막 뭐 이런 데인데 이쪽에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 산업을 육성 발전 설치를 계속했습니다. 10년에. 여기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서쪽으로 동수서계, 동쪽에 있는 숫자를 서쪽의 데이터 센터, 계산센터로 옮기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뭐 몇천조 들어가는 이제 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IT 기업이든 데이터 센터이든 그 어떤 기업들을 옮길 때 중국이 축적할 수 있는 4차 산업, AI 그리고 IT에 대한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옮기면서 새로운 기기로 다 변화할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이 성장하겠죠. 이걸 미국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치포 동맹.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 엔비디아 수출하지 마. 하이닉스 수출하지 마. 하이닉스나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대부분 서버용 반도체입니다. 수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동서수계 이쪽으로 옮기면서 중국 경기 부양과 이 4차 산업 IT, AI 쪽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포 동맹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또는 15년 장기 프로젝트에 하나 기업들을 옮겨야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이게 이제 대규모 SOC 이제 진행이 되고 이 부분으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을 진행을 시킨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중국 그 부동산 정책의 이제 큰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에 어느 정도 완화된 스탠스의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중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양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GDP 부분에서 30% 가까이가 이제 건설 부동산 이쪽이죠. 그럼 이쪽을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그 투기성 디벨로퍼들은 다 국영화 시켜버리고 나라에서 대규모 그 SOC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했다는 게 기본적인 중국의 목표이자 앞으로의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제가 공부해서 판단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펀더멘탈한 측면에서의 주변 상황의 흐름들을 한번 짚어줬고요.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지수 움직임에서의 저점과 반등 구간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해석해서 유추, 결론 내린 내용으로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선도지표에 대한 흐름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딱 시장을 판단해서 기준으로 잡고 시장이 일단 저는 이제 반등의 목표 2,560이니까 지금 지수 대비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이죠.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시장이 그 가격 지표들, 선도 지표들이 어떻게 그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미금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과정.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원달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입니다. 지금 보면 딱 고점 대비 다 고점 라인에서 꺾이기 위한 과정에서 가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겁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이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에서 2,500에서 반등 주고 이렇게 돼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전환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더 올라가게 되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그 모습이 아니고 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이렇게 지금은 이 자리 상황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미금리, 원달러, 위안화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삼성전자 68,000원까지 갈 거고 여기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어떤 주가 부양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거고 이 과정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일 거고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이 3단계 과정의 흐름이 이게 이제 선도 그 흐름의 지표들이 전환되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측면들이고요. 이 텍스트는 주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제가 쓰고 제가 쭉 읽어드리는 것보다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두고두고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제가 뭐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배우고 시장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과정에서, 뭐 차부장 때는 그 배웠다라기보다는 많이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었지만, 사원, 대리, 과장 수준까지 선배들로부터, 아니면 연수원에서, 아니면 시장을 제가 모수 체험하면서 배우고 접수하고 실전에서 응용했던 부분들을 이제 해석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캡처해서 설명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 간의 움직임에서 그 이차전지 관련 종목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다 맞지 않습니다. 틀 때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에코프로라는 2차전지의 대장주를 만약에 내가 지금 시점에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 매도를 할 겁니다. 왜? 제가 기존에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상황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8월 말까지 변곡점 지점이 나타나는 시점에서까지 주가는 조용해져야 된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져야 된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려가는 과정에서의 진폭이 작아지는 흐름으로의 수렴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과정의 핵심적인 요인은 기간의 충족입니다. 이 고점과 8월 말 변곡점 지점의 기간의 차가 지금 대략 1.5개월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개월에서 9월 초가 되면 2달 정도 되겠죠. 통상 주가가 고점을 한 차례 만들어주고요. 다시 재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간의 과정이 1.5개월, 2달, 뭐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짧으면 바로 꺾여버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고요. 제 말이 다 맞다라는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수긍하신다면 이 전략 대응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상승에서의 목표치는 115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에서 목표 110만 원, 저점은 100만 원 정도로 해서 관성의 법칙에 수렴화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 시장에서 소외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0만 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식이 있었죠. 최근에 이 과정에서의 주가 흐름이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그 돌파 흐름이 나타나 버렸죠. 돌파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에너지 분출이 있고요. 에너지 분출이 있게 되면 주가가 뻗어서 이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주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을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매도를 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10시에 해당 시점에 대한 상황을, 제 생각을 발현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제 아침 장 초반 10시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이 흐름이 나타나고 고점 돌파한 이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모든 이제 주식을 판단할 때 상승과 하락, 수급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정확히 판단해보고 내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되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될 때 그 의견의 비중치, 가중치를 두어서 참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큰 줄기와, 그리고 우리가 꼭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동향에 대해서, 기관의 매매 종목에 대해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큰 변수, 상수들의 내용들도 한번 어떻게 읽어갈지, 그래야 내가 어떤 스케줄로에 11월이 에이펙 회의니까 그 전 단계에서 시장 흐름이 나타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무슨 종목에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를 짜 나가셔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짜 나갈 때 뭐 크게 수익이 난다라기보다도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짜서 가면 그때 상황마다 대처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일부 날 수도 있겠지만 실패했을 때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의 내용들의 진행이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요일 하루 빠른 전체 시황과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해서 금요일 방송 그리고 목요일 방송은 이제 지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 찾아뵐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편안한 한 주간 시장 보시고요. 다음 주에서는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